자, 지역 경제 기반 이론 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자,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면 뭐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나오겠죠? 항상. 자, 올해도 중요한 용어인데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하죠. 그래서 입지, 개수, 입지상, LQ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계산을 하려면요, 공식을 늘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모는 전국. 자, 이 분모는 전국이고 분자는 우리가 특정 지역이 되겠죠. 자, 우선 계산 문제에 대비해서 전국 분모는 전체 산업,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특정의 아예 산업, 뭐 여러분이 뭐 제조업일 수도 있고 자동차 산업일 수도 있고 전자 산업일 수도 있고 같은 특정 산업이 있겠죠.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LQ, 입지 개수라고 한다. 입지 개수. 자, 입지 개수인데 LQ 값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 Z 지역에 우리는 I 산업인데 문제는 이 LQ 값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자,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뭐 1일 때죠. 자, 1보다 크면은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뭐죠? 크죠. 그럼 Z 지역 I 산업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이 Z 지역 경계 바깥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뭐 한다? 수출을 해야겠죠.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그 지역의 기반이 되는 산업을 우리는 LQ가 1보다 크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 우리 인천 하면은 우리가 LQ 1보다 큰 대표적 산업 하면은 자동차 산업 뭐 이런 것이죠. LQ가 1이면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상태고, LQ가 1보다 작으면은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작아요. 이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 판매 활동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못해요.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못하는 거죠. 비수출, 수출이 안 된다. 그래서 수출이 안 되는 비기반 부문의 산업을 얘기합니다. 자, 이걸 판단을 우선 하는 거, 우선 계산할 때 표가 주어지면요, 항상 전국 전체 그 표에서 이걸 확인, 또 전국의 또 뭐 산업 확인, 또 Z 지역 전체 Z 지역 산업 요것을 확인하면 돼. 그 표 안에서 숫자만 잘 들어와서 계산해 주시면 돼. 전체 계산기 가져오셨죠? 그걸 잘 이제 해야 됩니다. 오후에 시험 치시면 전체 계산이 필요해요.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계산기. 휴대폰도 있어요. 전체 계산기. 휴대폰도 있습니다. 전체 계산 안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휴대폰도 있으니까. 자, 58페이지에 도시 내부 구조이론 합니다. 자, 도시가 최초에 어떻게 형성돼서 도시가 발전되어 왔는가,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죠. 또 출제가 또 예상된 중요한 용어를 말합니다. 자, 1826년에 튀네는
이 고립국 이론을 우리가 발표를 하는데, 이 고립국 이론은 뭐냐면요,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튀내는 중심지인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이 재배되는 농작물의 형태를 6가지로 봐요. 튀내는 6가지로 보고 그 재배되는 작물에 따라 토지를 이용한 대가, 지대도 달라진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재배되는 작물이 6가지니까 뭐죠? 6가지 지대가 나오는 거예요. 6가지 형태의 뭐가 나오면 동심원 지대 모형이 나와요. 예? 6가지 형태의 재배되는 작물을 6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 이걸 응용을 했어요. 튀렌의 고립국 이론에서 이걸 응용을 해서 어디에 적용을 한다? 농업용 토지에 적용하던 것을 어디에?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해서 나타난 1925년에 나타난 최초의 이론이죠. 버제스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자, 버제스는 이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고요. 또 미국의 어릴 대상 시카고,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도시 중에 시카고인데 시카고를 대상으로 이론을 전개시키죠. 그래서 도시의 공간 구조에 있어서의 형성. 자, 여러분, 도시의 공간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분화되고 있느냐, 이것을 도시 공간 구조가 형성되고 지역이 분화되는 것을 도시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버제스는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 최초니까 순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심 업무지구를 CBD, 이게 도시의 핵심이야. 이게 도시의 핵심, 중심 업무지구.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핵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자, 도시의 핵심에서 밀려나서 우리는 적응하지 못해서 밀려나서 퇴폐,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무슨 거죠? 점이지대. 이걸 시험에 엄청 많이 내는 거예요. 점이지대. 용어 어렵잖아요. 점이지대, 전이지역, 천이지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장에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해서 저소득 주택지역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고소득 주택지역을 형성하고, 그리고 교외, 위성도시죠.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의 지역, 이건 위성도시예요. 자, 이렇게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동심원상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핵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성장하는, 즉 동심원상으로 몇 개죠? 5개. 동심원상으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외연적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 그래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도 낮아지고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접근성도 낮아지고 인구 밀도도 도심보다 외곽이 낮고,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범죄의 발생 빈도도 줄어들고 질병도 적어지고, 그리고 빈곤도 줄어드는 형상이 나타나요. 외곽으로 갈수록. 자, 그러면은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5개 순서, 최초니까 순서를 기억할 때는 항상 점이지대가 몇 번째 와야 된다? 2번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최초니까. 그래서 여기서 적응하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핵심에서 거주지가 분화되면서 밀려나요. 그래서 도시의 핵심에서의 거주지가 이제 분화되거든요. 이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이 어떻게 돼요? 중심 업무지구, 점이지대, 그 다음에 주택지역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이때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을 뭘로 한다? 우리는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침입, 그 지역의 원주민과 서로 또 경쟁하고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천이죠. 그래서 이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입니다. 요 세 가지는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론의 한계는 미국 시카고라는 하나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에 있어서의 성장 이론에 있어서 일반화에 결여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점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도 핵심이 몇 개? 하나. 그래서 이 동심원을 변형했어요. 자, 원을 우리가 변형해서 나타난 모형인데 1939년에 나타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있어요. 선형 이론, 축 이론, 부문 이론이라고 하죠. 부문. 자, 이 호이트는 미국의 142개 도시에 서서 상세한 주택 임대자를 수집해서 분석했죠. 왜? 여기 일반에 결여되어 있으니까 142개 도시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핵심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이것도 뭐죠? 핵심이 하나. 동질적인 토중이 도심의 핵심에서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심에서 이렇게 방사된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런지 이렇게 방사되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이지. 그래서 동질적인 토중이 이렇게 도심에서 시작이 돼서 주요 교통노선, 여러분 주요 교통노선을 이렇게 축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교통망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망,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즉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는데 그 성장이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선은 부채꼴, 부채꼴 생자고 형은 모양 형자. 부채꼴 모양인데 이 부채꼴 모양을, 요 부채꼴 모양의 쐐기 형태라고 하죠. 웨지. 쐐기형이라고 해요. 부채꼴 모양, 쐐기형의 지대가 배치되는 그러한 모형이다. 쐐기형. 자, 이 용어 잘 기억해. 교통망이 시험에 나오면요, 누구 이론? 호이트 이론. 교통망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이트는 이 고속 교통망 축 가까이에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누가 차지한다? 우리는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고급 주택 지역을 형성을 하고, 고급 주택 지역을 형성하고, 그 좌우는 누가? 그 좌우는 우리는 중급 우리가 주택 지역이 형성이 되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과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저급 주택 지역은 고급 주택 지역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급 주택 지역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있어서의 그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죠? 호이트. 그래서 주요 교통노선을 따라서, 주요 교통노선, 교통망이죠. 주요 교통노선을 축으로 해서 우리는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호이트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이 호이트 이론을 장점, 또 요 두 장점을 수용했어요. 두 이론의 장점을 수용한 이론이 1945년에 나타난
해리스와 울만 두 학자죠. 울만의 연구에서 나타난 다핵심 이론. 그래서 두 이론의 장점을 수용했다. 여러분, 두 이론의 장점을 우리가 수용을 했고, 또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모형이 다핵심 이론이에요. 핵심이 두 개는 하나인데 요거는 핵심이 몇 개? 여러 개다. 그래서 도심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핵심 하나. 도심이 어떻게 돼? 기능이 전문화가 됨에 따라 분화가 돼요. 도심이 기능이 전문화가 되면서 분화가 돼요. 부도심이 형성돼요.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이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나 거대 도시 설명에 적합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핵심 이론은 핵심일 수가 여러 개잖아요. 처음에 핵심이 하나였다가 도시가 점점 형성되면서 핵심의 수가 증가해요. 부도심이 여러 개 생긴다는 얘기죠.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그러한 핵심, 여러 개 핵심이 성장하면서 도시 전체가 형성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지들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핵이 발생, 성립시키는 이유가 있죠. 다핵, 발생, 성립시키는 이유. 자, 어떤 부동산 활동은 특정의 위치 또는 특수한 시설을 요구함으로써 다핵이 형성되고, 또 도심에서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도시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핵이 형성되죠.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고, 또 같은 업종, 동종, 같은 업종의 활동은 모여야 돼요. 여러분, 같은 업종의 활동은 상호 집합, 모여서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상호 집합, 모여서 이익을 추구한다. 이것을 집적 지향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업종, 이종의 활동은 이해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도시 지역 내에 입지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입지, 양립하기가 어렵다. 입지적 비양립성이 나타나는데 시험 지문에는 요 두 개가 좀 자주 지문에 나오죠. 올해도 잘 봐두셔야 돼요. 출제 유형 교재는 세 학자 견해만 있습니다.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잘 확인. 자, 여러분 교재 60페이지로 가서 이제 지대 이론. 자, 지대 이론도 또 매년 또 출제, 학자들의 견해죠, 이것도. 작년에는요, 리카도하고요, 튀넨하고 마샬을 출제했어. 세 학자의 견해를 지문 4개로 구성해서 박스로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학자들의 견해를 출제합니다. 자, 우선 학자들의 견해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고전학파가 있죠. 60페이지 보시면은. 자, 고전학파는 1776년에서 1870년 이 사이에 거의 100년간의 이 시대를 얘기해요. 자, 이 고전학파는요, 토지도 있고요, 자본도 있고, 노동이 있는데, 이때 토지는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이 작용함이 없어요. 인공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인공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 토지에 자연으로 주어졌다.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래서 사용하여도 토지는 또 뭐가 돼? 소모되지 않아요. 예?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근데 자본은 뭐예요? 자본은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 기계를 말하는데, 이 기계는 인공적인 힘이 가미되었다 안 됐다? 인간의 노동이라는 인공적 힘이 가미가 되었죠. 인공적 힘이 가미되어 있고 사용됨에 따라 소모가 된다 안 된다? 기계, 소모가 되는 이게 자본이에요. 그래서
고전학파에서는 이 토지 자본을 뭐한다? 구별합니다. 토지 자본을 구별하여 이론을 전개시켜요. 자, 이때 토지 자본 노동을 생산 과정에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수익에서 뭐에 대한 우리가 이 노동에 대한 대가 또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요. 여러분 총수익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게 있죠. 이 남은 자녀 수익이 잉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이 나머지 잉여, 이 잉여를 누구에게 주라 이거죠. 잉여를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 토지에, 이 토지에 대한 대가, 지대로서 잉여를 뭐하라? 지불하라. 그래서 지대는 잉여의 성격이다. 자연물인 토지에 대가로 지불하는 지대에는 잉여의 성격이다. 노동 자본을 대가 주고 남은 것을 주는 거야. 토지에 자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대는 잉여의 성격인데 뭐죠? 인간의 노력에 작용함이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주는 토지에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없이 주어진 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면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 불로소득을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뭘 한다? 우리는 소득 분배,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소득 분배에 뭐를 가지고 있죠? 중점을 두고 있다.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자연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도 강조해요. 그래서 지대는,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이때 농산물이겠죠. 이 시기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결과다. 자, 고전학파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 자,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작년에 지문 4개 중에 2개가 여기서 출제했어요. 니카도에서. 자, 니카도, 데이비드 니카도의 차액 지대선. 자, 여러분 니카도 하면 이제는 이게 절대인가 차액인가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이제 넘어갔죠. 니카도 하면 차액 지대선. 이 정도까지 오면은 합격권이죠. 처음 공부할 때 니카도 하면 여기 절대지대인지 차액지대인지 입차지대인지 위치지대 여기 막 헷갈려요. 그것만 해도 구분하면서 공부가 된 거죠. 차액지대설. 자, 차액지대설의 핵심이 작년에 또 나왔는데 요걸 출제했거든요. 영국에서 이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영국에서의 이 농업용 토지에서의 비옥도의 차이. 뭐 비옥도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지니까 이 비옥도의 차이. 비옥도의 차이. 이걸 작년에 좀 말을 바꿔서 질적인 차이로 출제해요. 비옥도의 차이, 토지의 질적인 차이, 즉 비옥도의 차이인데 비옥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농업용 토지에서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비옥도가 다르면 수확량도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비옥도가 높으면 수확량도 많을 거니까.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 뭐에 차이가 있다? 생산성. 자, 단위 면적당 수확량, 생산성의 차이가 있고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는 또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작년에 요걸 출제했잖아. 질적인 차이에 따른 지대의 차이. 누구이로? 니카도. 요걸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우리가 니카도는 비옥도 차이만 중점을 두는 한계.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 차이만 중점을 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요거거든요.
리카도는 토지 비옥도가 동일하면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대는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리카도는 설명을 못해요. 즉 비옥도가 동일하면 지대도 동일해야 되는데 지대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설명 못한다. 왜 못하느냐? 리카도는 토지의 위치 문제를 뭐 했기 때문에? 경시했다.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경시했다는 한계가 또 있고. 자, 그러면 리카도에 있어서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뭐냐? 자, 리카도에서의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우선 비옥한 토지. 비옥한 토지가 무한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뭐죠? 희소성이 나타나죠. 그리고 토지에 인간의 노동력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투입을 하면요, 총 생산량은 증가하는데 일정 면적에 일정한 노동력이 더 이상 투입되면 오히려 총 생산량의 증가분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걸 전문용어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수학 체감의 법칙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자, 그래서 리카도는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뭐죠? 우둥지에서의 단위 면적당 농산물의 수확량, 이 생산성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우리는 열등지, 토지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인데, 열등지 중에서도 열등지, 그러니까 가장 최자죠. 최열등지. 시험 지문에 최열등지 나오면 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걸 한계지라고. 열등지 중에 열등지인데, 그래서 리카도는 한계지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요, 리카도는 한계지를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자,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리카도는 이 한계지에서는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과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지는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 한계지를 기준합니다. 이 기준에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우둥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리카도죠. 이 차액지대라는 말은 얘기죠. 요겁니다. 요걸 기준,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요걸 기준했을 때 두 토지의 생산성에 뭐만큼? 차액만큼 뭐를 지불하자? 지대. 차액만큼 차액 지대서. 이렇게 붙은 거예요. 명칭이. 차액 지대서. 작년에 또 요거 났죠. 요 생산성의 차액이 지대로 가죠. 이걸 또 작년에 출제했어요. 누구 이론? 리카도. 리카도는 작년에 요거서 출제했어요. 그리고 또 리카도에서 시험 많이 나온 게 있죠. 리카도는 한계지,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나오는데, 리카도는 이 지대를 뭘로 보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서 그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뺀 걸 지대라고 보는데, 문제는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서로 같기 때문에 뭐가 돼? 제로가 된다. 이걸 시험에 또 많이 내요.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로니까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요 포인트.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칼,
마르크스죠. 자, 마르크스는 2년 전에 출제했어요. 또 절대지대서를 출제했죠. 2년 전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국공유화된 것이 아니라 뭐죠? 사유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 차이와는 무관하다. 무관합니다. 관계없이 토지가 사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이라고 주장해요.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토지 소유 자체다.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해요. 그럼 절대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절대지대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그래서 한계지 또는 한계지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최열등진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 마르크스. (2년) 전에 출제했기 때문에 작년은 마르크스 안 냈어. 네? 리카도만 2개이지만. 그리고 또 작년 출제된 지문이 또 취내. 자, 취내는 최초의 농업 입지론인데 취내는 누구 이론? 리카도는 뭐를 경시했죠? 아까 리카도는 위치 문제를 경시했지. 그래서 뭐를 첨가하냐면요, 위치를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내는 얘기거든요.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튀넨이죠.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위치 지대설 또는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튀넨의 이론은 얘기거든요. 자, 튀넨의 이론을 보면은 자, 중심진 시작. 여러분 농업용 이론입니다. 지대,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요. 자, 여러분 튀넨의 이론을 보면은 자, 우선 시험에 이 지문이 또 많이 내요. 우선은 요 직선을 튀넨은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쓰면 한계 지대 곡선인데, 한계 지대 곡선은 그림에서 보듯이 오른쪽 밑을 향하는 직선이에요. 우하향하는 직선인데, 자, 이 점이 뭐죠? 이 점. 중심지에서 이 정도 거리에 떨어지면 지대가 뭐가 된다?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대가 0이다. 제로. 그래서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 이것을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를 한계지인데, 이 한계지를 넘어서는 지대는 뭘로 가요?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용을 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만? 중심지로부터 지대가 0인 요까지만 토지를 이용한다. 튀네는. 자, 우선 기억 하나 해두시고,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자, 우선 중심진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뭐다? 하락한다. 이거 우선 시험에 많이 나와. 하락을 한다는 거지. 지대가 중심진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하락한다. 여기 키워드. 시험에 한 3번 냈어요. 그럼 반대로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한다. 그 2개 잘 알아둬야 돼. 그건 상식인데, 이런 거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여러분 이 한계지 안에서만 이용하거든요. 농업용 토지가 예를 들어서 A다. A는 한계지보다 안에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농업용 토지가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진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략되는 수송비. 이 전략되는 수송비가 뭘로?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 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튀넨이다. 그래서 수송비의 전략분을 뭘로?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튀넨은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튀넨은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림 한번 또 이해를 시킬게요. A라는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까지 팔려고 운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송을 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전략돼요. 그런데 그 전략되는 수송비가 작다 보니까 지대도 이렇게 낮아요. 되겠죠? 자, 그럼 비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많이 전략되기 때문에 지대도 이렇게 높다. 그래서 그러면 요걸 기준입니다. 항상 한계지를 기준했을 때 A, B 두 농업용 토지인데 한계지를 기준했을 때 한계지를 기준으로 생산했을 때에 비해서 A, B 두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했을 경우에 이 두 농업용 토지, 이 거리, 이 두 농업용 토지의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A, B 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오죠?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튀넨이야.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하는데, 자, 비옥도의 차이에 따른 지대의 차이는 누구? 리카도. 수송비 차이에 따른 지대의 차이는 튀넨.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대는 여러분 리카도는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생산물 가격에서 그 생산물을 생산한 비용 뺀 거, 요것을 리카도는 지대로 봤거든요. 이 점이죠. 이 점을 우리가 A로 보면은 이 점이 바로 뭐예요? 이 A점이 바로 생산물 가격과 뭐를 뺀 거?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산물 가격이 오르면 이 점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 얘기예요. 만약에 뭐 생산비가 오르면 이 점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 뭐 이런 얘기죠. 이 점 Y절편입니다. 그런데 튀넨은 리카도는 요것만 봤는데 튀넨은 수송비를 강조했으니까 생산된 농산물을 또 어디까지? 시장까지 운송하는 수송비까지 고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수송비까지 빼야 지대가 돼. 튀넨 요거 하나 더 고려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는데, 이 수송비는 단위거리는 1kg, 단위거리당 수송비 1kg당 수송비에 뭐를 곱해주면?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데, 거리는 뭐죠? X축, 지대는 Y축. 요것은 Y절편 A, 요것은 뭐다? 요거는 B, X, 1차 함수. 직선이고 마이너스 기울기, 우하향하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 직선의 형태가 된다. 역선형 함수예요. 역선형 함수. 그러면 요게 기울기, 요게 뭐죠? 요 값이 뭐다? 기울기. 요게 기울기잖아요. 그 기울기 요게 뭐? B야. 그럼 B가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B가 하락하면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 점을 이 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측으로 회전 이동해요. 그러면은 한계지가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하락하면
한계지가 더 외곽으로 연장돼서 이만큼 재배 면적도 더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튀낸 이론의 핵심. 자, 그리고 여러분 61페이지 보시면은 도시 토지 지가의 이론의 신고전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죠? 알프레드 마샬. 자, 마샬이 나오는데 마샬에서는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여러분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여기에 시험 문제 3번 출제했거든요. 24회, 26회, 28회. 여기 짝수만 좋아하는 건데. 24, 26, 28회 3번 출제한 용어예요. 여러분 고전학파의 지대,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신고전학파에서 더 확대했어요. 뭐 준지대, 지대에 준한다. 더 확대했다. 고전학파에서의 지대의 개념을 우리는 신고전학파에서 지대의 개념을 더 확대를 한 학자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다? 마샬. 그래서 마샬은 그래서 고전학파의 지대의 이론,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 고전학파의 대표적 학자가 니카도잖아요. 니카도 이론을 재편성해서 나타난 게 마샬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준지대는요, 단기에만 성립합니다. 준지대는 뭐에만 성립한다? 단기에만 성립하는 개념. 단기적으로 토지는 이미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 고정된 토지, 단기적으로 고정된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예를 들면 기계나 기구 등의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게 뭐다? 준지대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로 가면요 달라져요. 여러분 단기는 그런데 장기로 가면 기계, 기구 등의 장기로 가면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설비는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잖아요. 변해요. 그래서 장기로 가면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설비 시설은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할 수도 있어. 확장, 축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준지대는 발생하지 않아요. 뭐만 발생한다? 단기에서만 발생한다. 이 준지대 개념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마샬에서 그리고 또 하나 튀넨 이론이죠. 여러분 튀넨 이론입니다. 우리 튀넨의 이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시켰어요.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시켜서 나타난 이론이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죠. 자, 도심에 도달할 수 있고,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뭐다? 지대다. 이거 주장하죠.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 이걸 확대해서 교통비의 전략분이 지대라고 주장한 학자가 헤이그죠. 헤이그는 교통수단이 양호하면은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지대는 높아진다고 주장한 학자가 헤이그인데, 그래서 헤이그는 마찰 비용으로서 지대와 뭘로 지불한다? 교통비로 지불한다.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낮아지고 반대로 교통비는 증가하죠. 그래서 지대와 교통비의 이 관계를 우리는 강조한 학자가 헤이그입니다. 헤이그. 자, 또 튀넨의 이론. 튀넨은 최초의 농업 입지론인데 이것을 도시 공간에 적용을 했죠. 도시 공간에 적용을 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윌리엄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이에요. 입찰지대설. 자, 입찰지대란 용어가 나오죠. 자, 입찰지대 보시면은 단위 면적인 1제곱미터,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우리는 최대입니다. 최소가 아닙니다. 최대의 금액을 입찰지대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유는 없죠. 초과 이유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알론소는 지대를 뭐죠?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과 뭐를 생산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잉여를 뭘로?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도심에서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자, 거리가 멀어지는데 A 산업, 자, 도시 내 산업은 여러 개 있죠. A 산업에서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자, 요거는 B 산업에서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요것은 C 산업에서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이런 산업에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이 입찰 경쟁을 하게 돼요. 경쟁하면 누구에게 토지는 배분되느냐?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그래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까지는 A에 토지가 배분되고, 요 점을 지나서 요까지는 누구에게? B에게 토지가 배분되고, 이 점을 지나서 요까지는 뭐예요? C에 토지가 배분돼요. 경쟁에 따라. 그래서 우리의 지대가 가장 높은 것이 도심 가까운 상업용이죠. 그래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이 바로 빨간 선이 뭐죠? 우린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장 낮은 하면 안 돼요. 가장 높은 이 지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야. 안에서부터 이렇게 앉는다. 앉는다. 그러다 가장 높은 지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을 입찰 경쟁에 따른 뭐라고 한다? 지대 곡선인데, 입찰 경쟁 지대 곡선으로 우하향, 오른쪽 밑을 내려가는 우하향 하는데,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분모는 뭐죠? 한계교통비용이죠. 이 한계교통비용을 토지 이용주치, 토지 사용량으로 나눠주면은 이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입찰지대 곡선 개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념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입찰지대 곡선, 요 개념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입찰지대설. 누구 이론? 알론소의 입찰지대설. 많이 안 했어요, 학자. 리카도, 마르크스, 튀넨에서 도시 토지로 넘어가서 일반화한 헤이그, 도시 공간 적용 발전 확장시킨 알론소 입찰지대설. 그리고 누구? 마샬. 그럼 마샬은 어느 학파? 아까 신고전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예요. 마샬은 신고전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1890년대, 즉 19세기 후반에서부터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 시기를 신고전 학파인데, 신고전 학파는 토지, 자본, 노동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구별하지 않았다. 구별 안 했다. 왜? 토지도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 자본도 생산 요소, 노동도 생산 요소에서,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이용한 대가로서의 지대는 토지라는 뭐에 대한 생산 요소에 대한, 그러니까 6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토지에 대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고, 이 지대는 신고전 학파에 쓴 지대는 그래서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한다. 뭘로?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지대가 영향을 미치는 이 비용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는 지대 이론의 논쟁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이냐 아니냐의 지대 이론 논쟁의 핵심이 있죠. 지대가 아니고 잉여라고 보는 것은 고전학파, 지대를 비용으로 보는 건 뭐죠? 신고전학파의 견해. 그래서 지대는 토지에 있어서의 한계 생산물에 대해서 토지 가격, 토지의 한계 생산물에 토지 가격을 곱한 것을 토지의 한계 생산물에 있어서의 가치인데, 이 지대는 토지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일치하는 데서 결정되진다고 주장한 학자가 신고전학파의 견해. 그래서 한정된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초점을 둔 게 바로 뭐다? 신고전학파의 견해라는 것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주의해 두시고, 자, 69페이지 보시면은 32번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 따르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 마찰이 적어지고, 그래서 뭐죠? 지대는 높아지죠. 또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 교통비, 지대를 지불하고 봅니다. 자, 33번 마샬은 일시적이죠. 영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 밑줄, 영구적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토지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라는 대가, 여기 바로 준지대입니다. 파레토 지대가 아니라 준지대. 이런 파레토 지대는 경제지대입니다. 자, 31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밑줄,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자, 30번 보시면은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지죠. 6가지 농작물로 재배된다고 했어요. 달라진다고 착안해서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입지교차 지대수를 주장한 학자는 누구냐? 튀넨이다. 마르크스가 아니라 튀넨의 이론입니다. 키워드 핵심을 잘 보시고 잠시 쉬고 72페이지 이론부터, 정책 이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